이번 시간에는 헌법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기본권인 그 신체의 자유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체의 자유는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인정되는 기본권, 자유와 권리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시원적 권리, 시원적 자유권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상으로 봐서도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는 항상 인간이 향유하려고 했던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자유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역적으로 봐서도 신체의 자유와 관련해서 신체의 자유, 신체의 자유권을 획득하려는 역사상의 역사의 투쟁들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에 관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헌법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영국의 1215년 대헌장 마그나카르타라는 거죠. 마그나카르타는 실제적으로 왕권에 대하여 신권의 보장, 신하들의 그 권리를 보장한 것인데, 그 마그나카르타 대헌장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서 신체의 자유가 보장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1628년에 권리청원과 그 다음 1679년 인신보호령, 인신보호영장 제도, 그 다음 1689년에 권리장전, 미국에 가면 또 1776년 버지니아 권리선언, 그 다음에 미국의 1791년 수정헌법, 그죠? 미국의 수정헌법, 1791년 수정헌법. 그 다음 프랑스로 또 넘어가서 1789년에 인권선언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런 데 다 신체의 자유가 규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영국의 인신보호령에 의해서, 또 미국의 미국 연방헌법의 적법 절차 조항을 통해서 이런 신체의 자유가 보장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체의 자유의 헌법상 의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이 정신적 자유와 더불어, 자유권과 더불어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기초적인 자유로서 모든 기본권 보장의 전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는 우리 헌법에도 나와있듯이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않냐고는 제한 또는 침해될 수가 없습니다. 신체 자유에는 크게 이제 신체 거동의 자유가 있겠죠. 그다음 신체 자유는 신체 안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12조의 신체 자유는 신체 활동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신체 거동의 자유와 함께, 신체의 안전성이 외부로부터 물리적 힘이나 정신적인 위협으로부터 침해당하지 아니할 자유를 포함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 12조의 신체의 자유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보호 영역이라 그럴까요? 이건 뭐다? 하나는 신체 거동의 자유, 그 다음에 신체 안전성 침해 방지라는 거죠. 그래서 신체 거동의 자유와 신체 안전성 침해 방지, 이게 신체의 자유의 중요한 보호법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 제12조의 신체의 자유는 신체 안전성, 그 다음 신체의 안전성과 신체 거동의 자유가 중요한 권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법적 성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의 자유는요,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향유하는 전 국가적인, 초국가적인 자연권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자연권이 아니냐, 이건 불문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외국인도
이거는 자유권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인도 그 신체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체의 자유는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조건이죠. 그래서 모든 기본권에 우선하는 기본권이고 전제하는 기본권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그래서 불법적인 국가의 공권력 행사에 의해서 기본권이 침해, 신체의 자유가 침해되면 그것에 대해서 배제할 수 있는 방어권적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의 자유를 방어권적 성격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건데 신체의 자유를 아무리 자유권으로 생각할지라도 이러한 신체의 자유는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닙니다. 왜냐? 신체의 자유도 법률에 의해서 37조 2항, 헌법 37조 2항에서 법률에 의해서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의한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체의 자유도 절대적 기본권은 아니고 상대적 기본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체 자유의 내용 쪽으로 가시겠습니다. 여기 뭐 많은 걸 써놨는데 제가 법률주의, 적법 절차, 신체 자유의 실체적 보호과 실체 자유의 절차적 보장 이렇게 나눴습니다. 먼저 이제 법률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신체 자유는 우리 헌법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잘 외우시기 바랍니다.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는 권리입니다. 신체의 자유는 다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신문을 받지 않을 권리, 자유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서 이제 체포란 뭡니까? 체포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특정한 장소로 인치하는 것을 체포라고 하죠. 예. 그럼 구속은 뭡니까? 구속은 신체 자유를 박탈하여 일정한 장소에 계속 유치하는 것, 이게 구속이에요. 구속에는 구인과 구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압수는 뭡니까?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증거물 또는 몰수될 것으로 판단되는 물건에 대한 점유의 강제적 취득을 우리가 압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색은 뭡니까? 수색은 사람 또는 물건을 발견하기 위해 사람의 신체와 물건 기타의 장소에 대하여 행하는 검색을 말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 헌법 제12조에서 말하는 압수수색이라고 할 때 이 압수수색은 직접 신체에 대한 압수수색만을 말합니다. 왜냐? 가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헌법 16조에 따로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신문이라는 말 있죠. 신문. 이건 진술을 강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진술을 강제하는 것 신문이다. 그죠? 신체의 자유를 특별히 근데 우리 헌법 제37조 2항이 일반적 법률 유보 형태로 그냥 37조 2항에 맡겨두지 않고 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렇게 써있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은 이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특별히 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 말을 그 12조에 둔 겁니다.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우리가 개별적 법률 유보라고 합니다. 37조 2항과 같은 일반적 법률 유보가 아니라 이 신체의 자유는 개별적 법률 유보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법 절차는 뭐 할 말이 많은데 좀 짧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13조 1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 노역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헌법은요, 신체의 자유를 보다 철저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그 대륙법계가 아니라 영미법계 적법 절차 원리 (due process of law) 적법 절차 원리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벌, 보완 처분, 강제 노역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이건 신체 자유를 더욱 강하게 보장하려고 하는 취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처벌은 형벌이 아니에요. 처벌은 형사상의 형벌뿐만 아니라 행정벌 등 모든 불이익이 되는 제재를 말한다는 겁니다. 이 처벌은 그러니까 넓은 개념입니다. 형벌보다 훨씬 넓은 개념이다. 두 번째 이제 보완처분이라고 하는데 사회적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그 위험성을 제거하는 범죄 예방 처분을 말합니다. 보완처분은요 또 형벌에 의해서는 행위자의 장래에 재범에 대한 위험성을 제거하기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사회를 방위하기 위해서 내리는 것이고 또 행위자가 사회 복귀를 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도 행위자의 사회 복귀를 위한 것으로 재사회화를 위해서도 고안된 특별 예방적 목적의 처분입니다. 그렇고 이 보완처분의 구체적인 소년법의 보호처분 이런 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안처분이라는 게 있는데 형의 선고가 아닌 점에서 이런 보완처분은 최소한의 경우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다음 강제노역이라고 있습니다. 헌법에도 처벌, 보완처분, 강제노역. 강제노역은 뭡니까?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을 강제함을 말합니다. 그죠?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역을 강제함을 강제노역이라고 합니다. 국가가 노역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강제 노역을 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형벌을 대체하는 그런 것으로서 일심 전속적인 노역이 필요한 형벌로서 이러한 경우에 강제 노역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군대 가보면요, 강제 노역을 하죠. 근데 이 징병제도에서 군 복무를 하면서 강제 노역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측면을 보겠습니다. 먼저 죄형법정주의.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봤고 법학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죄형법정주의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죄형법정주의는요, 이 말에서 나왔죠. 법률 없으면 형벌 없고, 법률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거 원어로는 눌름 크리멘 지네 레게, 눌라 페나 지네 레게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법률 없으면 범죄가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도 없다. 이 말은 근대형법의 기본 원칙을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형법정주의는 범죄와 형벌은 반드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서 규정되어야 되고 범죄에 대한 처벌 등의 절차도 적정한 법률로 정해져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법률에도 없는데 처벌, 범죄로 규정하고 또 형벌을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국가 권력이 자의적 권력 행사를 방지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려는 취지가 죄형법정주의에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1항 후문에도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완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이 말은 뭡니까? 법률에 의해서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말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 죄형법정주의는 죄형법정주의가 실효성 있게 담보되기 위해서 한 5가지 정도, 학자에 따라 다르지만 5가지 정도가 보장되고 있죠.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법률주의 있습니다. 법률주의. 두 번째
명확성 원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유추 해석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이제 소급표 금지의 원칙. 그 다음에 적정성의 원칙.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제가 뭐 한두 가지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법률주의, 법률에 규정돼 있어야죠. 명확성의 원칙. 제가 명확성 원칙 했습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형벌을 부과할 때 구성요건이나 형벌은 다 명확해야 되겠죠. 그 다음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만약 유추해석을 통해서 형벌법규의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확대하는 것은 그건 안 되죠. 법관에 의해서 범죄 구성요건이 확장되고 신설되는 겁니다. 마치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똑같아요. 이 법관의 유추 해석을 통해서 범죄 구성요건이 확대되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가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 해석 금지 원칙, 그 다음에 소급표 금지 원칙. 제가 소급표는 벌써 동영상 강의가 있죠. 소급표 금지, 소급입법 금지 원칙. 소급표 금지 원칙은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종류가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표의 입법. 그쵸? 다시 한번.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표의 입법. 한 종류와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 과정에 있는 사실관계, 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표의 입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외적으로 되고,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되고 예외적으로 안 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헌법 13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뭐를 말합니까? 우리 헌법 13조 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입법, 진정소급표의 입법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진정소급입법은 여기 관계가 없다는 거지. 헌법 13조 2항에서 금지하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표의 입법만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 헌법 제13조 1항에서는 소급표 금지하고 있고 13조 2항에서는 소급입법에 대해서 참정권 제한, 재산권 박탈을까지 금지하고 있어요. 더 넓게 해놨다는 거죠. 그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 원칙. 만약 형식적 법률로 형벌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않고 그런 처벌조항, 벌칙 규정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다라고 하면 그 위임은 포괄적 위임으로는 불가능하고 어떻겠습니까? 그 법률에 미리 어떻겠습니까? 구체적인 구성요건과 형벌의 종류와 그 형벌의 상한을 규정해서 위임해야 된다. 하위 규범에 위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실체적 부정의 일사부질의 원칙입니다. 일사부질의 원칙은요,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일사부질이 어렵죠? 일사부질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이중처벌 금지 원칙. 쉽게 말하면 일사부질 원칙 다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어떤 처벌이나 제재가 하나의 행위, 동일한 행위를 대상으로 거듭 행해질 때, 처벌이나 제재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 거듭 행해질 때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 어떤 한 행위를 했는데 형사재판 절차에서 어떤 한 행위에 대해서 형사재판 절차에서 징역형을 부과하는 동시에 자격정정을 병과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위반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 이건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위반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거듭 처벌하면 안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실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거듭 심판해서는 한 번 판결 내린 것에 다시 실제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서 다시 또 심판하여 재판하여 거듭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래 재형법정주에서 우리나라 헌법 13조 1항 후단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또 이 원칙에 따라서 확정 판결이 있는 때는 면소에 선고를 하거나 유죄의 확정 판결에 대한 재심은 그 선고받은 자의 이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 더블 제퍼디 그러는데 이중위험, 영미법상의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이중위험 금지 원칙과는 구별됩니다. 이중처벌 금지는 우리 대륙법계고 이중위험 금지는 이 영미법계의 원칙이에요. 어떻게 타느냐? 이중위험 금지 원칙은 미국 수정헌법 제5조에서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어떠한 공판 절차가 일정한 단계에 이르면 다시는 그 절차를 되풀이할 수 없다. 이런 원칙이에요. 근데 우리의 일사부재리 이중처벌 금지 원칙은 실체적 확정력의 문제이기 때문에 판결의 확정에 의해서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고 이중위험 금지 원칙은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심판 절차가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연좌제 금지. 예, 연좌제 금지. 양쪽 가로 3번 연좌제 금지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 제13조 3항에 보면 이렇게 규정했어요.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나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다른 말로 연좌제 금지입니다. 연좌제 금지. 예전에 군사 독재 때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러니까 본래 연좌제라고 하면 범죄자 일정한 범위에 있는 친족에게 형사상의 연대 책임을 지우는 제도입니다. 그죠? 이 제도는 청근대적이죠. 당연히. 왜? 무슨 원리에 위반되기 때문에 자기 책임의 원리. 자기가 책임질 일이 아닌데 자기가 원인 제공한 것도 아닌데 자기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데 왜 남의 행위로 자기가 처벌받느냐 이거죠. 연좌제 금지. 자기 책임 원리에 반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자기 책임의 원리는 실제적으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정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성적이고 책임 있는 사람은 자기의 운명에 대한 결정, 선택을 존중해서 그 자기가 행한 행위에 대해서 자기 책임을 스스로 부담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자기 책임의 원리는 자기 결정권의 한계에 놓여서 책임 부담의 근거로 기능함과 동시에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것이나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 부담의 범위도 스스로 결정한 결과 자기와 상관관계에 있는 부분에서 국한됨을 의미하는 책임의 한정 원리로서 자기 책임의 원리가 기능합니다. 자기 책임의 원리는 인간의 자유와 유책성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반영한 원리로서 민사법뿐만 아니라 형사법 또 우리 법치주의과 그다음 모든 다른 법에서 법치 국가 원리에 내재하는 당연한 원리다. 자기 책임 원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연좌제와 관련해서 우리 헌법 13조 3항에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친족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친족이라는 이유, 친족이라는 사유만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그 친족의 행위란 말인데, 친족의 행위라고 그러니까 우리 단순히 민법상의 친족, 팔촌,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민법상 뭐 배우자, 혈족, 인척 뭐 이렇게 요 정도에 행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자기 책임의 원리라는 측면에서 보면 내 행위가 아닌 타인의 행위, 여기 친족의 행위는 어떻게 해석? 타인의 행위라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타인의 행위로 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경우는 타인의 행위로 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게 뭡니까? 뭐 친족의 행위로 해서 내가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친족이 뭐 잘못해서 뭐 무슨 범죄를 저질렀는데 내가 공무단위권의 제한을 받는다. 이런 것은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그 13조 사망의 연좌제 금지와 관련해서 그러면 친족의 행위와 나아 간에 본인 간에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아무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이익한 처우를 받는 거겠죠. 그럼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가? 본인과 그 친족 사이의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을 근거로 하면 이것은 연좌제 금지가 아니다. 실질적 경제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자유의 절차적 보장으로 가겠습니다. 절차적 보장. 먼저 영장제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영장제도는요, 그 구속영장주의, 요거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영장주의의 예외, 영장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영장주의는 체포영장제도, 구속영장제도, 압수수색영장제도 뭐 이런 거 있죠.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그 다음 별건 체포 구속의 문제, 행정절차 영장제도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장제도와 관련해서 이제 좀 살펴보면 헌법 12조 3항 본문에 보면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할 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검사의 신청에 의해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된다. 이게 영장주의죠.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체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어떻게 됩니까? 법관의 영장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이 영장주의입니다. 영장주의. 그러니까 영장의 신청은 영장 신청 검사가 독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 의해서 신체의 자유의 침해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영장의 발부는 누가 합니까? 사법기관인 법관에게 독점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법기관 법관에서 독점시킴으로써 검찰에 의한 행정기관에 의한 인권의 침해를 방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장의 발부는 사법기관에 의한 허가다 이렇게 체포의 허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구속영장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 피고인의 성명, 주거, 죄명,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할 취지 등을 기재하며 구체적 사항이 명시되지 않은 이른바 일반 영장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이제 판례를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그 2016년 11월 24일 기록된 헌법재판소 결정 2014 헌바 401 사건인데, 여기서 뭐가 문제됐냐면 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41조 제4항 중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의 녹음, 녹화 이 부분이 이 녹음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을 녹음해요. 녹음하는 것이 영장주의에 위배되느냐 여부가 문제됐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 사건 녹음 조항에 따라 접견 내용을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므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아. 영장주의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이 녹음에 접견 내용을 녹화하는 것은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다.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판례를 통해서 미결 수용자의 접견 내용 녹화한 요것은 영장주의를 위하지 않는다. 왜?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수반하는 강제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체포 영장 제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의자가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요.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 관련해서 또 판례 하나를 살펴보는데 2018년 4월 26일 헌법재판소 결정입니다. 2015 헌바 370 사건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때는 타인의 주거 등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호 중 제200조의 2부에 관한 부분이 헌법 제16조 영장주의에 위반되는 제목.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주거에 대해서 피의자가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규정되어 있어요. 이게 영장주의 위배 아니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랬냐? 헌법 12조 3항과는 달리 헌법 16조 후문은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영장에 대한 예외를 명문화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 제12조 3항과 헌법 제16조의 관계, 주거 공간에 대한 긴급한 압수수색의 필요성, 주거의 자와 관련 영장주의를 선하고 있는 헌법 제16조의 취지 등을 종합하면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헌법 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 그 예외를 인정하고 이는 그 장소에 대한 범죄 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두 번째, 사전에 영장을 발부하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래서 요 형사소송법 요 조항은 체포영장을 발부하다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는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 내에서 피의자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별도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를 구별하지 않냐고 피의자가 소재할 개연성만 소명되면 영장 없이 타인의 주거 등을 수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은 소명되나 수색에 앞서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영장 없이 피의자 수색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 예외 요건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야,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1항 1호의 그 부분은 영장주의에 위배됐습니다. 위헌 받았습니다. 예. 그 다음 이제 지금 계속 체포영장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헌법제 그래서 12조 6항에 보면 체포 자체에 대한 헌법적 정당성을 법원의 심사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헌법적 차원에서 보장해서 체포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법원이 그 당사자를 석방하도록 결정하는 체포 적부 심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체포자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증거를 수집 제출할 수 있는 등 충분히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체포영장은 체포 자체의 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피의자의 성명, 죄명, 피의사실 등이 기재되어 있어 체포적부 심사를 청구할 것인지 또는 체포적부 심사 절차에서 어떠한 공격 방어를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수적인 문서입니다. 체포영장을 등사하여 검토할 수 없다면 변호인은 피의체포자를 위한 방어활동에 천전 지장을 받게 되기 때문에 피의자는 체포할 때 체포영장을 제시받고 범죄 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등을 고집받아야 하고 통상의 경우에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 있으므로 변호인이 그를 통해서 체포영장이 기대는 사실을 온전하게 파악하는 불가능하고 따라서 변호인이 체포영장할 때 그에 기재된 사실을 확인하는 것은 피체포자의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체포영장에 대한 열람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열람은 한정된 시간 동안 일정한 장소에서 쭉 훑어보거나 조사하면서 보는 행위이므로 원본과 동일한 문서를 보유할 수 있게 하는 등사에 비하면 한정된 시간 내에 더욱 철저한 방어권을 행사하게 하는 변호에게 여전히 제약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체포영장은 체포의 정당성을 갖는 필수적인 문서이기 때문에 등사를 통하여 위 내용을 아무런 제한 없이 파악하는 것은 피체포자에게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체포영장을 등사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변호인 조력받을 권리의 내용이다. 이에 대한 등사는 체포영장에 대한 등사는 피의자 신문조서, 참고인들의 진술조서 등 다른 수사 기록에 대한 등사와 비교해 더욱 엄격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구속영장제도. 구속영장제도는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 체포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피의자를 구속하고 할 때는 지체 없이 검사는 어떻게 됩니까?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관할 지방 법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구속영장은 피의자의 체포한 앞서 48시간에 청구해야 하면 긴급체포소를 첨부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을 때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는 검사는 관할지방 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구속영장을 받아서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해서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의 판사의 구속영장을 받아 피의자를 구속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관해서 이제 피고인을 구인 또는 구금함에 있어서요.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야 되는데 구속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이라든가 주거라든가 죄명이라든가 공소사실의 요지, 인치 구금할 장소, 발부 연월일, 그 유효기한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며 영장을 반환해야 할 취지를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면 날인해야 합니다. 피고인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이나 체격, 기타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상으로 피고인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주거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을 합니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재판장, 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가 그 집행을 지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압수수색영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은요, 압수수색할 때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가 신청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12조, 헌법 12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공판정 외에서 압수 또는 수색을 하면은 그 영장을 발부받아 시행해야 됩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피고인의 성명, 죄명, 압수할 물건, 수색할 장소, 그 다음에 신체 물건 발부 연월일, 유효기한과 그 기관을 경고하는 집행에 착수하지 못하면 영장을 반환해야 한다는 취지 및 기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서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압수수색할 물건이 전기통신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작성 기간을 기재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고 단 필요한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타인의 비밀을 지켜야 하고 처분받은 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 어떤 때 영장을 사전에 발부받지 않아도 되냐? 두 가지죠. 현행범인 경우, 또 긴급체포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사전영장제도를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어떻습니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도피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는 때 긴급체포의 경우에는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장주의에 대한 예외는 사후영장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는 거죠. 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긴급체포한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체포 이유 등을 기재한 긴급체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현행범일지라도 경미한 범죄의 경우에는 주거가 불분명한 때에만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긴급체포한 후 피의자를 구속할 경우에는 체포시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며 이를 청구하지 않거나 벌받지 못한 때는 즉시 피의자를 석방해야 합니다. 긴급체포 때는 사후영장 48시간 이내에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긴급체포는요,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긴급을 요하며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 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라는 게 뭐냐?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와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를 말합니다. 피의자가 긴급체포를 피하기 위해 타인의 주거 등에 들어간 경우 이를 확인한 수사기관으로서 피의자 체포를 위해 그 장소를 바로 들어가 피의자를 수색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피의자가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 및 그 수색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긴급체포의 경우 역시 헌법 제16조의 영장주의의 예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신체자유 첫 번째 시간을 정리하고 이어서 신체자유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